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의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요지서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해놓고 주장의 요지라고 썼는데 주장의 요지로 쓰는 법도 하나 방법입니다. 지난번 답안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썼는데요. 약간 두 개의 뉘앙스가 다르죠.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김토건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토건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김토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주장의 요지는 내가 지금 앞으로 김토건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는데 김토건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 요지를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것은 그 변론할 내용 중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법률적 쟁점, 뭐 사실관계 쟁점 이럴 때 보통 쓰게 되고요. 이번 경우에는 주장의 요지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토건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 뒷이야기는 이제 같은 뉘앙스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 이런 의미지만 네, 두 개가 뭐 우열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게 더 적절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를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달수에게 박대호가 빌려간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실과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겠죠?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일정 금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칼을 주면서 강도를 교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것도 길어 보여요. 실제 법률 문서에서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 답안에서는 이렇게 쓸 여력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더 덧붙이려면은 칼을 주면서 돈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은 없다. 박대호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칼을 주면서 강도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간단하게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이칠수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이달수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고 결론을 아예 써버렸네요. 네, 1항에 대한 결론을 C를 써버렸네요. 이달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네, 그냥 아직까지 325조 전담무죄와 후담무죄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는 325조 후단무죄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조 후단무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325 후단을 적시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결론이 뭐 먼저 나왔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과의 이제 균형을 봐야 되겠죠. 뒷부분을 봐야 결론 부분을 앞시 컨크루전을 먼저 쓴 것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네, 이와 같이 룰 5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칠수의 법정 진술과 이달수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이칠수에 대한 법정 진술이 왜 문제가 돼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이 사건의 경우 증거 능력이 없는지를 썼는지 볼까요? 이칠수는 이달수로부터 집으로 찾아와 김토건이 칼을 주며 강도를 교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 진술을 한 바 이 사건의 경우죠. 이 사건의 경우 이는 형소법 316조 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이달수가 법정에 출석해 있으므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네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C 부분은 나왔는데 A하고 R이 이제 이 사건의 경우 법정 진술했는데 R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I는 뭐 이칠수의 법정 진술을 제목으로 대신했다고 보고요. R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조 2항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법률가로서 316조 2항이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답안만 봐서는 그게 명백하진 않죠. 채점하는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채점 기준에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채점 배점에 316조 2항에 따르면 피고는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는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과 특신상태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라는 법리를 조금만 더 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소한의 점수만 받아가겠다. 많이 다른 거 다 쓰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316조 2항에 따라 라는 거 한마디 가지고 이 R을 다 설명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달수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요. 이 문제가 됐는데 어떤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 한번 볼까요? 이달수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달수에 대한 위 피의자 진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겠죠?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진술조서란 말은 없으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인 피의자 신문조서로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소법 310조 3항이 적용되는 바 이것도 공범으로 기소된 사실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됐으니까 당연히 공범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R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소법 310조 3항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도 310조 3항이 적용된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R을 쓰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입니다. 단순 부동의가 아니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봤던 답안지보다 IRAC의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논리 구조로 여기에 서술이 들어가야 보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R과 A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는 어떠한데 어떤 법리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다. 이 부분도 글쎄 어떻습니까?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부분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소법 315 3항이 적용되는 바 이것만 가지고 이제요 원하는 법리가 다 설치가 됐는지 조금 의문이 있네요. 조금 몇 프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빙성 없는 증거. 신빙성은 없다는 표현도 많이 쓰지 없다는 표현보다는 증거법 강의에서 증거는 지금 밖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조금 소음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네요. 신빙성이 없다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증명력은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높다 낮다는 부분이니까요. 이달수의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런 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칼의 형태는 여기도 20cm 그 길이를 중요시했네요. 20cm 이상 되는 10칼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의자인 박대우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달수는 박대우를 협박, 제압 당시에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접힌 칼날이 펴지는 소리가 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거 민사 판결문 수도 있었네요.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죠? 제가 좀 펜을 바꿔서 쓰면 형광펜으로 바꿨습니다. 파란색 형광펜.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쓴 거죠. 이거 민사 판결, 민사에서 변론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무슨 증거에 의하면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기술하는 방법인데 신빙성 없는 증거 중에서 지금 논점이 부각이 잘 안 되죠.
신빙성 없는 증거 중에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달수는 주방용 식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박대우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과 다르다, 모순된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 물론 형사에서도 사실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런 민사 판결처럼 어떤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뭐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했다든지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든지 이런 법률 효과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박대우의 진술과 이달수의 진술이 모순된다. 그래서 이달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민사적인 형태보다는 이달수는 법정하고 검찰에서 이달수는 법원과 검찰에서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박대우의 증언에 의하면 범행 당시 칼날이 척 접히는 소리가 나는 칼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이달수의 진술이 박대 진술과 모순돼서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구조로 가는 것이 더 형사 변론 요의서 작성이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증거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민사 법문서에서 어떤 법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권리관계가 있다 없다,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 없다, 뭐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때 하는 논리 구조인데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서로 대비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한 말이 고급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거 사실 인정되는 사실 법률 관계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민사에서 법률 효과를 인정할 때 쓰는 그런 방식으로 쓴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민사하고 형사에서 입증 책임도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지 잘 이렇게 음미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게 대면 강의를 하면 제가 칠판에 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이해를 했는지를 여쭤볼 텐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민사에 의해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에 의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인정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논리 구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A의 진술과 B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A의 진술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지나서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족 증거를 쓴 것 같습니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강도 교사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뭐 이런 것도 이제 민사 판결문, 형사 판결문에서 쓰는 경우이긴 한데요. 없으므로 범죄 사실이 증명인 때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를 구합니다. 네, 뭐 이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 학생 답안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사실에 요지를 쓴다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쓰는 것은 변호사 시험에 적절하지 않고 부족 증거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앞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신빙성 없는 증거를 탄핵한 다음에 바로 달리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사법 연수원 시험에서는 나머지 증거들을 다 거시하면서 나머지 모무 증거, 무슨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쓰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점 기준에도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이거 역시 부족 증거는 1점 정도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다음 피고인 이달수로 넘어가서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강의를 이달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답안하고 첫 번째 답안에서 강도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법리 문제잖아요. 법리 문제인데 그 정도 사실만 가지고는 강도를 교사했다고 특수 강도는 물론이고 강도를 교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런 법리인데 제가 사실 이 당시에 출제에 관여하진 않아서 이 부분이 채점 기준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이 정도로 김토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달수에 대해서는 이달수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토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횡령의 점을 보면 역시 논리를 다 갖춰서 쓰려고 그러면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된다. 횡령이 성립하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불법 원인급여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김토건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하도급 자격이 없는 건설공사 수급 자격이 없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에게 주라고 돈을 맡겼으니까요. 건네주라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325 후단 무죄가 된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슈는 이렇게 제목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되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법리를 간단하게 써주고 이 사건의 경우 이렇다. 결론적으로 325조 전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법리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제기는 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 이슈는 실제 답안에서는. 그래서 보통 R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불법 원인 급여물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죠. 그래서 여기 판례를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99도 275 판결이라든지 98도 2036 판결이라든지 아마 읽어보시면 형소법 시간에 제가 소개한 판결도 있고 새로 소개하는 판결도 2007도 2511 판결 같은 것도 있는데 모두 746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 급여자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판례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이 강의와 더불어서 강의하는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법리는 그런 거죠.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떠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이달수가 피고인 김토건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현대라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공사 수급 자격이 없는데 좀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금품이라는 사실이 43조가 44쪽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녹화 강의가 이게 또 현장 강의하고 달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이 페이지만 제시해 드리고 그 페이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43쪽이나 44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받은 돈의 소유권이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면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보다 크지 않은 한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이 피고인 이달수에게 귀속이 돼서 피고인 이달수가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은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동법 325조 전담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두 학생이 쓴 답안을 보면서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 답안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자,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횡령의 점. 여기서도 주장의 여지를 썼네요. 앞에 이 답안에서는 주장의 여지를 쓰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횡령의 점에서는 어떤 주장의 여지를 썼나요? 피고인 김토건이 전달을 부탁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맞으나, 네, 김토건이 부탁한 돈을 피고인 이달수가, 지금 피고인 이달수에 대해서 변호하니까요. 이달수가 사용한 사실은 맞으나 그 금원이 범죄에 공하는 재물이므로 이에 대한 부탁은 보호받는 보관 업무가 아니므로 무죄를 구합니다. 아, 그런 주장을 하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여기다 요약한 것이 아니라 변론 여지서에서 변호사가 이달수의 변호인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주장의 여지를 여기다 썼군요. 결론을. 이것은 그렇다면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주장의 여지와 또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죠. 변론 여지서에 요지를 여기다 적은 거네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으로 바로 가서 결론에서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은 범죄에 공하는 재물이므로 이 다른 법리를 써서 지금 타당하지 않죠. 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느냐? 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니까요. 일단 뭐라고 썼는지 보면 보관 의무, 보관 관계는 위탁 계약 및 신의칙상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보관 관계는 널리 이렇게 법률 관계와 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범죄에 관련한 재물의 교부를 부탁받은 경우 이는 법률상 신의칙상 인정되는 위탁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탁받은 자에게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좀 다른 논리를 썼네요. 보관자의 지위 있지 않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서. 그런가요? 네, 좋은이네요. 피고인이 전달받은 4천만 원은 김토건이 H건설 주식회사 시공하는 낙동강 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교부하려던 돈이므로 이러한 돈을 교부하는 것은 배임 수재에 해당하므로, 네, 그거 좋습니다. 돈이므로 배임 수재에 해당하므로, 조금 어색하지만 표현상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도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상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임 수재에 해당하는 보관할 지위가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급여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자에게 귀속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다소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사용에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관자의 지위 없다면 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고요. 앞서 설명한 그런 논리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김토건에게 받은 금전의 개인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325조 전단의 무죄를 구합니다. 네, 결론의 법조문과 결론의 주장은 맞았는데 거기에 이르는 R 부분이, 그죠? C 부분은 좋은데 R하고 A 부분이 다른 논리네요. 그리고 그 논리가 보관자의 지위 없다?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의문입니다. 네. 혹시 부합하는 판례가 있거나 그렇다면 또는 교과서가 있거나 그러면 관련 판례 또는 관련 법리 학설을 소재를 적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는 글쎄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폭력 범죄는 설명을 보고 돌아오기로 하고 또 다른 답안에서 횡령죄를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네, 횡령죄 부분을 보면 넘어가서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횡령의 점, 쟁점, 여기도 또 쟁점을 썼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쟁점 이렇게 쓰는 것이 시간이 과연 허락할까요? 그리고 바람직할까요?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모든 문제를 똑같은 형태로 쓰는 것은 시간상 무익적 기재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주된 쟁점이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횡령의 점, 쟁점. 피고인 이달수는 피고인 김토건으로부터 H 주식회사 이사 최현대에게 4천만 원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지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죠?
이는 H회사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썼습니다. 그 사실관계에서 불법 원인 급여물이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바로 문제가 도출이 되나요? 이 사실관계에서 이슈를 적은 건데 결국 이슈 문제 얘기를 네,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물이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김토건이 최현대에게 주라고 준 돈이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사실관계에서 바로 이런 결론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지는 뭐 그렇죠. 이것만 딱 읽어서는 이게 왜 불법 원인 급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불법 원인 급여물의 경우 수익자가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좀 나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부분에서 C로 가면서 다소 논리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쟁점을 그렇게 파악했다 그러면 바로 이 윗부분은 사실관계 인정을 여기서 사실관계 인정하지 말고 이 법리 문제니까요. 325조 전담 문제는 대부분 법리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판단의 과정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위치에 쟁점에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슈를 쓰고 불법 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립 여부 이렇게 R을 쓰고, 이게 R이죠. 네. 판례는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물은 형법 351조 제2항의 배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배임증죄? 가 아니라 횡령이겠죠.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불법 원인 급여물을 급여받은 자에게 귀속됨을 근거로 합니다. 배임증죄가 아니라 횡령이겠죠. 횡령. 배임증죄의 목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고,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 급여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좀 간단하게 룰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부분과 얘기하면 이 A 부분과 R 부분이 이제 약간 또 혼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결 C로 넘어갔는데 크게 보면 A, R, C로 넘어갔습니다. A하고 R하고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다만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면서 논리가 좀 흐트러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달수가 보관하던 현금 4천만 원을 불법 원인 급여 4천만 원은 불법 원인 급여로인가요? 급여로 피고인 이달수가 소비하였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이거는 328조 4호인가요?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법조문 그대로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328조 4호로 제가 법조문을 찾아볼게요. 형사소송법 328조 형사소송법 328조 4호에 보시면 공소기각 결정사유로 1항 4호네요. 328조 1항 4호에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이거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328조 1항 4호에 가까운 표현이라서 이거보다는 325조 전단처럼 그냥 범죄를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를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서 법조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5조 전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뭐 좋습니다. 선고되어야 합니다. 선고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네. 요 부분도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성폭법 주침강간, 이런 표현도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침강간, 주거침입 강간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성폭법 주침, 강간 이런 것은 변론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설을 좀 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 및 강간 등의 점, 성폭법 위반의 점 이렇게 줄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 강간의 등의 점 이게 이제 검찰에서 쓰는 정식 표현이고 줄여서 쓴다면 성폭법 위반의 점, 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성폭법 위반의 점. 물론 여기다가 주거침 및 강간을 써주면 좋은데 우리 사건에서는 지금 성폭법 위반의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침 및 강간을 굳이 안 써줘도 성폭법 위반의 점 하면 이달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 및 강간의 점을 얘기하는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성폭법 위반의 점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이 전형적인 325조 후단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는 325 후단 무죄를 쓰는 것이 앞서 김태원에 대한 특수강도 교사뿐만 아니라 두 번 등장했듯이 두 번씩 등장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법리는 뭐라 그래요? 피고인 이달수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검사는 성폭력 범죄, 성폭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된 나이키 신발, 증거 목록 9쪽에 보시면 압수된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압수된 나이키 신발의 증거 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리가 뭐가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217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압수수색 검증을 배울 때 영장 없는 압수수색, 긴급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를 216조와 217조, 218조까지 이렇게 6가지 경우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긴급 체포에 수반하는 그런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법리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떠냐? 제가 그 기록으로 가서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찾아가서 보세요. 37조 압수조서에 보시면 특수강도로 긴급 체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로. 요거는 한번 영장을 본다는 의미에서 볼까요? 37쪽의 압수조서를 보면서 제1의 변호사 시험 37쪽이면은 여기서는 38페이지가 되겠죠? 3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압수조서 보시면 특수강도 등 피의 사건에 관해서 압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경위를 보면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어요. 특수강도 혐의로. 그런데 가봤더니 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상착의가. 그래서 정민이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피해자를 불러서 보여줬더니 범인이 맞다라고 해서 특수강도가 아닌 성폭법 위반 범죄와 관련이 있는 나이키 신발을 이렇게 압수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교통사고 조사보고가 나오는데 뒤에 이제 감정 결과도 오지 않습니까? 그 감정 결과 족적이 동일하다. 이달수가 갖고 있는 신발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말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압수한 신발은 금방 보신 것처럼 특수강도의 긴급체포와 무관합니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수반한 24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은 그 긴급체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한 것을 했죠. 따라서 217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는 것이고 또 위법한 압수수색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후영장 청구도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 308조 2회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금방 봤던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 그리고
뒤에 그 나이키 신발을 감정했던 감정 결과 해보는 감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뭐예요? 2차적 증거, 파생적 증거죠. 위법하게 압수된 나이키 신발로부터 파생된 압수조서, 파생된 압수 목록, 파생된 감정서, 2차적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이 파생적 증거, 2차적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법리 이론 아닙니까? 독소의 과실 이론. 이 사건의 경우 결론 내리자면 신발에서 압수된 위법하게 수집된 나이키 신발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로서 달리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도 검토할 만한 것이 없고 특히 족적 감정서는 신빙성도 부족합니다. 뭐 나이키 신발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운동하시는 사람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거든요. 그 똑같은 신발 신었다는 사람이 꼭 이달수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부수적인 판단이 있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인 정미의 진술이 이제 증거 능력은 문제가 안 되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먼저 범인 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시면 용의자 한 사람, 이달수 한 사람만 정미와 대질시켜서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거나 목격자 한 사람만을 대질시키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관련 판례를 써놨지 않습니까? 단수 대면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한 사람만 대면시키는 이러한 단수 대면은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용의자 한 명, 이달수 한 명만을 세워놓고 확인시킨 사실이 기록에 보시면 등장할 겁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낮지요. 그 다음에 앞서 이 김통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4쪽에 보시면 침대 스탠드 보조 조명을 켜고 잔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범행 당일에 어두운 상태에서 범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만 이달수를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대 위 스탠드 보조 조명만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범인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느냐. 또 실무에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소사실을 보시면 2011년 6월인가 그랬잖아요. 범행이. 근데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36교에 보시면 뒤늦게 이제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서 보니까 용의자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5개월 지나서 대면을 시키고 진술을 받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찾아내신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죠.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5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바로 범인이 맞다라고 지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만 이달수의 변호인으로서는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 자체를 제목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범인 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배척하고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를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역시 325조 후단무죄를 선고해달라. 해당한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여기에 다른 또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부족 증거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증거가 부족 증거인지 그러면 원래 써주는 게 원칙이고 이것도 역시 사법연수원 시험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항목인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틀을 찾아내기도 힘든데요. 이 쓰더라도 한두 줄 내로 간단하게 한 줄이면 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성폭법 위반 주침 강간의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쟁점 글쎄요. 이 부분에서는 성폭법 위반도 쟁점이 있을까요? 쟁점은
결국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정미희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증거 능력도 이제 배척되는 증거들이 있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쟁점이겠죠. 이 사건에서는 사실 이 성폭법 위반에서는 쟁점이라는 걸 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쟁점, 주장의 요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아까 김통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연수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쟁점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해서 너무 쓰지 말고 이거는 배점이 거의 없거든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쓰지 않는 게 바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룰 5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더라도 쟁점 간단하게, 그렇죠?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증명력이 충분한지 문제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신발, 네, 나이키 신발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려면 긴급 체포의 수반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를 했는데 긴급 체포 사유와 달랐다. 그리고 사후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수 증거 해당한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나이키 신발은 압수된 나이키 신발은 법 형사소송법을 얘기하겠죠. 217조 1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죠. 지금 A를 쓰고 있는데요. 215조 압수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압수는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15조의 법리를 끌어왔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답안지 쓰면서 필요한 메모를 본인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넘어가고 215조 법리. 하지만 긴급체포는 특수강도 혐의였고 그렇죠? 압수는 수사 중인 2011년 6월 4일자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위법합니다.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이는 위법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앞서 영장 없이 압수되었다. 이런 법리가 있어야 된다. 긴급체포는 그래서 위법하다. 이것도 A가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됐는데 ARA가 이제 약간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긴급 체포에 수반한 압수수색은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24시간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물론 긴급 체포 범죄 사실과 긴급 체포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하나여 24시간 내에 압수수색할 수 있다. 라는 법리를 써주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사유가 아닌 별도의 성폭력 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로서 긴급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행했다. 그렇다면 이는 217조 1항이 허용하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영장주의 위배된다. 하고 싶은 말은 요 문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설명한 그런 구조들이 갖추어지는 형태로 논리 구조를 갖춰서 쓰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채점 기준도 그렇게 작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꼭 제가 말한 표현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 구조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압수조서와 국과수 감정서, 압수 목록은 여기서 빠졌네요. 압수 목록도 넣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증거 목록에 지금 증거 기록을 다시 가보진 않겠지만 증거 목록에 가보시면 압수 목록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제1회 형사 변호사 시험 가보면 압수 목록 이거는 이제 저기고요. 페이지 입력고 증거 목록으로 가볼까요? 증거 목록으로 가시면 네. 여기 보시면 압수 조서는 물론이고 압수 목록도 증거로 거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배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압수조서도 배척을 해줘야 되고 감정서도 배척을 해줘야 되는 거. 네. 제가 이 진정성질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표시해놨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네. 답안으로 돌아와서 압수조서와 국가서 감정서의 증거능력 위법수 증거 배에서 파생된 2차 증거 증명에 관하여 판례는 독소과실 원칙에 따라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 인과관계 희석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2차 증거 또한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압수에서 파생된 압수조서와 국가서 감정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압수 목록도 써주고요. 압수조서가 있으면 압수 목록도 대부분 있습니다. 증명력 검토. 네,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또는 증명력 검토. 뭐 제목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정미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범죄 식별 절차는 용의자 한 사람만을 대면시켜 범인으로 암시하게끔 하는 절차의 위법이 있고, 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항상 큰 틀에서뿐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 이런 구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용의자 한 사람만을 또는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식별을 하는 것은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의자 피고인 이달수의 사진 한 장만을 또는 한 명만을 대변시켰기 때문에 결국 신빙성이 낮다.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얘기는 절차의 위법이 있어서 신빙성이 낮다는 얘기. 뭐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 스탠드 보조 등만 켜 있는 23시경 범인의 정확한 연령대, 인상차 기능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경험치에 반합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바 325 호단부제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다른 부분은 어떻게 썼나요? 네, 성폭력 위반의 범죄를 보시면 네, 보내주실 때 두 장을 한꺼번에 찍지 말고 페이지별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죠. 성폭력 범죄 처벌되기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 주거침입 강간의 점, 네, 나중에 힘들면 이거 줄여서 성폭법 위반의 점 이런 식으로 줄이십시오. 여기도 이제 주장 요지를 썼는데 이거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공소사실 범죄를 저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이것도 역시 변론 요지의 결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보통 주장 요지는 피고인의 입장이 어떻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론이 등장했네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정미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지금 정미에 대해서 2회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왜 없다 했죠? 라인업이란 말은 물론 이제 범인 식별 절차를 영어로 말한 것인데 라인업이라는 말을 쓰겠지요. 실무에서는 쓰는지 모르지만 범인 식별 절차라는 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증명력입니다. 앞서 강의 안에 제시해드린 판례를 잘 읽어보세요. 범인 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판례 법리가 제시하는 범인 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여러 명의 용의자에 대하여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건 직후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가지 이제 예외가 있죠. 한 명에 대한 라인업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리를 지금 쓰고 있네요. 안타깝게. 나아가 이러한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의 경우 위법 수집 증거에 기한 건데요. 위법 수집 증거 2차적 증거는 단순히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법 수집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2차 증거죠. 2차 증거의 경우 뒤에 부분이 잘 안 읽히네요. 네, 잘 못 읽겠네요. 증심으로 하여 인과관계 단절 희석 얘기인가 보죠. 인과의 경우 인과의 단절 희석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2차적 증거를 여기다 썼네요. 위법 수집 증거에 이어서
그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독소의 과실 이론이 나오는 것이지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2차적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건 아니죠. 물론 위법 수집 증거가 증거 능력 없는 증거의 부분이긴 하죠.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중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다 독소의 과실 이론이 적용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정미에 대한 경찰 이외의 진술 조서는 라인업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라인업은 피고인 한 명을 한쪽에서만 볼 수 있게 하여 이루어진 바 위 법리에 비춰볼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거 능력으로 계속 나가는 거 잘못됐고 직후에 이루어진 진술. 예, 역시 잘못된 기술이 됩니다. 나이키 신발이 이제 위법 수집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압수조서, 여기도 압수 목록이 빠졌는데 압수조서와 감정서가 2차적 증거에 해당했던 사안이죠. 긴급체포 소지보관품에 대한 압수는 야간 집행이 제한되고 체포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이 청구되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툼이 있죠. 긴급체포에 수반한 24시간 내의 집행은 야간 집행도 된다는 게 오히려 유력설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 수집 증거로서 실질적 절차 위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 배제 시 형사절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래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설명하고 나아가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의 경우 1차 증거로부터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로 인과의 단절과 희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피고인의 나이키 신발 압수 그러면 이제 우리 사건의 경우 어떻게 됐느냐? 나이키 신발에 대한 사후영장 청구가 없는 바 사후영장 청구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논리도 성립하죠. 긴급체포와 무관해서 위법하다는 것도 성립하고요. 더 중요한 건 긴급체포와 무관한 거였었거든요. 사실 주된 거는. 이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절차 위법이 명백한 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C까지 썼고 나이키 신발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이에 기초한 압수조서와 감정서도 시간적 근접한 바 별도의 인과관계 단절과 희석의 가능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나이키 신발의 경우에 대해 나이키 신발과 2차적 증거를 따로 썼고요. 법리는 같이 써줬고 결론은 따로 써준 그런 사안인데요. 그건 뭐 적절하게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미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정미가 나와서 법정에서 한 얘기,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 정미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이것도 역시 이제 증거에 의하면 어떤 사실 인정된다 이렇게 쓰고 싶었었던 거죠. 의하면 사건 당시 보조등만 켜 있었던 사실, 빛에 의해 30대 40대 모와 각진 얼굴, 짙은 눈썹, 키, 점퍼가 가지고 본 사실, 그죠? 증거에 의하면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얼굴을 보았다고 본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또 인정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약간 민사에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해서 어떤 법률 판단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논법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미는 뭐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범인을 정확하게 목격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 이 정도의 진술이면 되는 거죠. 또한 2회 진술조서의 라인업에 의해 피고인 한 명만을 용의자로 비교한 사실이 이것도 이제 사실을 자꾸 강조하죠. 민사처럼 뭐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어떤 법률효과 판단이 인정된다. 역시 민사적인 문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어두운 불빛 하에 인상착의는 확인했으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기억한 점 그리고 또 좀 줄여서 기억한 점 한 명만 확인했던 라인업 불명 상태에서 피고인을 인식될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 정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네, 무리 이런 거는 법문서에서 작성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기 부족하다. 그렇게 그냥
강하게 주장해도 되죠. 변론 요지서에서. 응?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봤다는 건 믿기 어렵다. 또 혼자만 암시를 받은 상태에서 일대 단수되면 한 사람만 보여준 상태에서 지목한 범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됩니다. 결론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민사적인 사고 민사 쓰듯이 지금 쓰는 거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이 뭐 틀렸다는 거는 아니고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불충분하여 형소법 325조 후단의 부지를 구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강의한 설명했던 부분과 그 앞선 학생의 답안 부분 설명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특법 부분으로 넘어가서 강의안을 보면 네, 교특법 화면이 확대가 네, 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는 어떤 법리가 있느냐? 교특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조문을 제가 원래는 하나씩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 법령 정보를 통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고 괄호치고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간 사람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간 사람을 보행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조범생을 충격하여 다치게 했죠. 네, 기록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도 타고 건넌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18조 공판기록의 합의서에 보시면 조범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아래에 두 가지 법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사고를 처벌하는 거,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데 그런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3조 2항 단서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거죠. 1항과 2항 단서를 제가 조문을 안 봐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3조 1항과 2항 6호 단서의 조문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횡단보도 사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처벌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제시가 되었고 처음에는 처벌 희망하다가 처벌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가 되어서 325조 6호에 327조 6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형사기록 작성 실무를 통해서 종국재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전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거기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처벌불허의사 표시가 있어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볼까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주장요지 역시 모든 답안에 일관해서 주장요지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조범생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네, 결론이 나왔는데 교특법 3조 2항 6호 해당하는지 여부. 네. 교특법 3조 2항 6호는 도교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조항입니다. 도교법 27조 1항의 보행자의 동법 13조 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하는 바 자전거를 타고 동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행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조범생에 대한 경찰 진술로 각 기재에 의하면 역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조범생은 통행했던 점을
알 수 있고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민사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뭐에 하면 어떤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형사 법문서에서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이 IRAC의 구조에 맞다고 생각되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그렇게 쓰면 되지. 굳이 무슨 증거를 정확하게 들어서 무슨 증거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그렇게 세세한 것보다는 IRAC의 구조로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나요? 교특법 3조 2항은 차의 교통으로 형법 268조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공소 얘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법리가 있고 피고인과 초범생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면 계속 나오네요. 위 공소 사실에 관하여 양자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사고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해자의 처벌 분할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논리의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은 불허유사가 있는 바 형법 327조 6호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나왔는데 앞에 여기서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장 요지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공판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 요지서에서 하고 싶은 주장을 여기다 쓴다면 이와 같은 중복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학생은 또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교특법 위반의 점.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특법으로 보통 줄여서 얘기하곤 합니다. 쟁점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쟁점을 쓰는 것이 좋을지는 다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라 그러면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느냐 얘가 문제가 되겠죠. 교통법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면 처벌불허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고인은 처벌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R을 여기다 써버렸어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따라서 피고인 이달수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이러면서 R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 R이 밑에서 아마 또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죠? 지금 시간은 많이 부족한데 보행자 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제13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도교법상 보호되는 보행자의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만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표현들이 약간씩 어색한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얘기하는 거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거든요. 보행자라 하면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와 보도를 구별할 때 그 보도의 보행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횡단보도라는 표현이 어딘가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 횡단보도가 나오네요. 뒷부분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기가 운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범생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걸 결론에다 써버렸는데 뭐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되니까요. 피해자 조범생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바 교특법 3조 2항 제6에 말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나 처벌불허 의사가 없으면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이 위에서는 언급이 없었죠. 여기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이 법률 설명하면서 썼네요.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나 처벌불허 의사가 없으면 공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종합보험 가입하고는 우리 사건에서는 여부가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냥 처벌불허 의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제기일인 2011월 6일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327조 6호죠. 만일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처벌불허 의사가 왔다면 327조 2호에 그렇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는 것으로 가야겠죠. 네.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시에 정지해서 보도록 하시고 저는 이 녹화가 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녹화를 계속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사기의 점까지요. 사기의 점도 법리 가지고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상습범 등 포괄일죄 범행 일부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그 확정 판결의 효력, 기판력은
포괄일제의 나머지 범행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 따른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일반 구공판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시로 보는 것처럼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발령시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관련되는 판례를 여기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이 기록 19쪽에 잘 보시면 이제 약식 오른쪽에 그거 봐야 되겠네요. 약식명령 확정일자와 발령일자를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19쪽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20페이지가 되겠죠. 20페이지 보시면 네, 약식명령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확정일자가 나오고 2011년 12월 17일 날 확정이 됐죠. 네, 발령일자는 2011년 11월 20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발령해서 12월 17일까지 확정됐다는 그 사이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송달되어서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확정일자에 기판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긴다고요? 요 발령일자. 이 발령일자 이전에 11월 20일 이전에 생긴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범행들은 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 공소사실이 11월 20일 전에 범행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1월 10일 날 발생한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고 취식을 하고 무전 취식을 하고 그 대금을 편취했던 그런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6조 1호에 확정 판결이 있는 사유에 해당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론 일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판력이 확장이 되면서 약식명령뿐만이 아니라 기판력이 확장이 되면서 면소 사유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답안지를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사기의 점 역시 쟁점이라고 모든 사건에 썼는데 계속 이렇게 모든 사건을 쓰는 게 바람직한지 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관련 법리 이번엔 아예 제목을 관련 법리라고 잡았네요. 판례는 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죠. 판례는 상습범으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적 판결이 선고된 경우 확정 판결이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의 새로이 공소 제기되었고 확정 판결이 상습으로 기소되었으면 상습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죠. 이 표현은 상습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326조 1호 면소 사유를 합니다. 아니죠. 그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이 앞에 설명하고 이 뒷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11월 20일 발령된 약식명령은 여기 법리에서 사실은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법리에서 상습으로 수중에 대금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 의사 없이 향 제공을 받은 것이며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단 방법이며 하나의 습벽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상습 사기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이 상습 사기였다는 거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320조 1의 확정 판결이 있는 데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네, 변론을 그렇게 썼는데 법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상습 범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죄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그리고 그 기준 시점은 약식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습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상습사기 약식명령 발령 전에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법, 방법 이런 거 써도 좋습니다.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상습사기죄에 포괄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서 326조 1호에 확정 판결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면접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 법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 이렇게 논리가 바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마저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기의 점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보면 역시 주장 요지가 왜 나와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약식 명령의 기판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제 이슈를 제시하는 거죠. 약식 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상습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는 기본 범죄에 대하여도 기판력에 영향이 미치고, 기본 범죄, 상습 범죄, 포괄일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치고 그 시적 범위는 확정 시 전후로 미칩니다. 약식 명령 발령시인데요. 확정된 경우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2011 고약 뭐뭐에 의하면 역시 무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주점에서 이런 뭐뭐한 사실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고 약식 명령 발령 시인 기판력이 발생하는 바, 이 사건 공소 사실 역시 약식 명령의 상사기와 동일한 수법에 해당의 범죄 사실. 포괄일죄로서, 포괄일죄라는 말을 쓰면 이제 확실해지죠. 법률에 따라 범죄 일시가 약식 명령 발령 전인 다음으로 기판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기판력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기판력이 미칩니다. 기판력의 영향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판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기판력을 받습니다. 기판력이 미칩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326조에 따라 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R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R을 쓰는 과정에서 포괄일죄의 경우, 상습죄와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고 약식 명령의 경우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사실은 약식 명령이 확정된 몇 년 몇 월 며칠자 상습 사기 범죄 발령 이전에 범해진 범죄로서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26조 1호에 확정 판결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글로 안 쓰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말로 표현한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강의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IRAC를 계속 그렇게 강조해 왔는지. 이런 논리적 흐름 없이 과연 그 순탄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논리 구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음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릴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쓴 답안지와 비교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안 하려면 답안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필요성이.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제 강의에서 왜 이게 강조가 되면서 어떻게 답안에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지, 구현해야 될 것인지 짧은 시간 내에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아까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록해온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제가 설명한 부분도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무리스럽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최소한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졸업시험 8월 10월 통상 치렀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있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 답안 쓰는 요령을 체화시켜 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쓰겠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법적 3단 논법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일 수 있고,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늦어도 내년 변시점까지는. 그리고 그 연습이 앞으로 2회부터 9회까지도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모범 답안을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라는 솔직한 의견,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다만 남의 것을 보고 쓰더라도 왜 그런 구조로 흘러가야 되고 그런 단어와 문구와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선정된 두 사람의 답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메일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하나는 빨리 도착한 메일, 또 하나는 조금 늦게 도착한 메일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골랐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왜 잘 썼다 못 썼다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왜 그게 걸리는지 표현이 왜 이게 틀렸다고 보여지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어떤 경우는 틀렸을 수도 있는 나가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알아들을 수 있게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12시가 넘어서 녹화가 마쳐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강의가 목요일이니까요. 수요일 12시까지 역시 답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한 페이지씩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페이지보다는. 그리고 줌 강의로 계속 할지 이와 같이 녹화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또 제가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줌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네요. 제가 지난주에 줌 강의를 해보고 굉장히 좋다고 느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놨던 것인데 이렇게 녹화를 하려니까 또 힘든 측면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좋은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형사법 기록형 시험은 연습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깨닫게 된 사실 같은 거는